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이도화입니다. 오늘은 기다인 최예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술이 사람을 대신하고 평생 직장이라는 말조차 아득해진 시대입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기도 하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 여러분의 내일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산업의 지도가 바뀌고 일의 형태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노동시장의 흐름을 읽어내고 여러분의 고용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줄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는 만큼 넓어지는 일터의 세계, 잡학사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연차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동차와 건설 등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생산 라인이 공장별로 이어지는 구조여서 근로자 한 명만 빠져도 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자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1시간짜리 대타를 위한 추가 고용은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근로자들이 미리 짜고 특정 시간대에 1시간씩 번갈아 연차를 사용하는 등 합법 파업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시간 단위 연차 제도와 관련한 업계 애로사항을 취합했는데요. 개선 사항들을 모아 고용노동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경총은 우선 해당 제도의 연차 사용 시간을 최소 4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연차 반려 요건을 현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다소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방침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LG가 청년 1,000명에 대해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등 3개 계열사가 참여하며 비수도권에서 전체 청년 절반을 선발하는데요. LG는 청년 직무교육 프로그램 Let's Grow with LG를 신설하고 청년 1,000명을 기업 맞춤형 인재로 키운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K-뉴딜 아카데미의 하나로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LG는 올 하반기부터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등 3개 계열사에서 AI, 생산제조, 디지털 마케팅 등 전문 역량을 활용한 직무교육과 실천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신입사원 수준의 실무 지향형 교육 훈련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단순 스펙보다 문제 해결 능력과 AI 활용 역량, 변화에 대응하려는 의지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재라면 적극적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김민환 SKHRX 추진 담당자의 말이 끝나자 현장에 모인 청년들의 시선이 단상으로 쏠렸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이들은 발표 내용을 빠르게 기록했는데요. 정부와 대기업이 손잡고 추진하는 청년 직업훈련 사업 K-뉴딜 아카데미에 100곳이 넘는 기업이 몰렸습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번 사업이 새로운 대표 청년 고용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는 K-뉴딜 아카데미 기업 청년 간담회를 열고 참여 기업들의 운영 계획안을 공개했는데요.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등이 직접 직업능력 개발 과정을 설계 운영해 청년들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올해 약 10,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AI, 반도체, 제조, 콘텐츠, 금융 등 산업 현장 중심 실무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기다인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가장 재미있게 본 영화나 드라마 있으신가요? 화면을 가득 채우는 화려한 액션, 배우의 미세한 표정 변화, 그리고 가슴을 울리는 배경 음악까지 우리는 보통 이 모든 걸 아주 당연하게 즐깁니다. 하지만 이 평범하고 당연한 것들이 누군가에는 닿기 어려운 세상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현장 속으로 시간에서는요, 조금 특별한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세상 모든 이야기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닿기를 바라는 사람들, 배리어 프리 콘텐츠 기획자입니다.
베리어 프리, 말 그대로 장벽을 없앤다는 거겠죠? 이분들의 작업실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속은 그 누구보다 치열한데요. 기획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나의 영상을 수십 번, 수백 번 돌려봅니다. 단순히 대사를 받아 적는 게 아니고요.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해 화면 속 상황을 생생한 말로 풀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화면 속 주인공이 슬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획자들은 대본에 그냥 주인공이 운다 라고 쓰지 않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친다.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눈에 보이는 풍경을 따뜻한 언어로 그려냅니다. 반대로 귀가 들리지 않는 분들을 위한 작업도 있습니다.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정석껏 번역을 해주는 거죠. 주인공의 대사뿐만 아니라 그 공간의 감정까지 자막에 담아냅니다. 화면 구석에 적힌 쓸쓸한 피아노 선율,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혹은 떨리는 목소리 같은 작은 자막들,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작품의 진짜 분위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스스로를 그저 기획자가 아니라 감정의 번역가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직업은 화려한 조명을 받는 자리는 아닙니다. 화면 뒤에서 묵묵히 단어를 고르고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고단한 과정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이분들의 표정은 그 어떤 배우보다 밝았는데요. 내가 고심해서 고른 단어 하나가 누군가에는 닫혀있던 새로운 세상의 열쇠가 되어주기 때문이죠. 단절됐던 사람과 사람을 끈끈하게 연결해주는 일, 이것이 이들이 매일 밤 모니터 앞에서 뻑뻑한 눈을 비비며 펜을 놓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참 빠르고 편리해졌죠. 하지만 그 빠른 속도가 누군가에는 높고 차가운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베리어 프리 콘텐츠 기획자들은 그 차가운 장벽의 틈새를 찾아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실 때 화면 아래를 한번 유심히 봐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웃고 울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스레 마음을 엮어내는 분들의 다정한 땀방울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향하는 따뜻한 시선,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세상을 더 넓고 깊게 보게 해주는 감정 번역가들을 만나봤습니다. 화면 뒤에서 묵묵히 채워넣은 다정한 문장들이 누군가의 장벽을 허무는 열쇠가 된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다가오는데요.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소중함과 또 당연함을 모두에게 나누려는 이들의 노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최혜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잡정보 시간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왜 나는 면접에서 떨어질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류는 통과했는데 면접에서 계속 탈락하는 경우 단순한 운의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 데이터를 보면 면접 탈락의 가장 큰 이유는 의외로 경험 부족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직무 이해 부족으로 나타났는데요. 즉 지원자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면접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추상적인 답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와 같은 표현은 면접관에게 큰 인상을 남기기 어렵습니다. 반면 구체적인 경험과 함께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해결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지원자는 훨씬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회사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면접에서는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나요? 라는 질문이 빠지지 않는데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면 지원 의지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관심 있어서 지원했습니다가 아니라 기업의 사업 방향이나 최근 이슈를 반영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합격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데이터를 보면 합격자의 공통점은 구체성과 일관성입니다. 지원서에 쓴 내용과 면접에서 말하는 내용이 일치하고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할수록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리해보면 면접은 나를 잘 포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경험을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준비된 답변보다 정리된 경험이 더 중요한 겁니다. 면접에서 떨어졌다면 스펙을 쌓기 전에 내 이야기를 점검해보는 것. 그게 합격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서류 통과라는 높은 벽을 넘고도 면접에서 고배를 마셨던 분들에게 오늘의 잡정보가 아주 명쾌한 처방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내 경험을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나만의 이야기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엄채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생소한 직업, 미래 유망 직종 등을 소개하는 시간, 직업의 세계입니다.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수사가 끝난 뒤에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특히 혈흔이나 악취, 각종 오염물질이 남은 공간은 일반적인 청소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데요. 현장 상태에 따라 소독과 폐기물 처리, 냄새 제거 작업까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오랜 시간 방치된 공간은 감염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 공간을 정리하고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범죄 현장 청소 전문가입니다. 범죄 현장 청소 전문가는요, 사건, 사고 이후 남겨진 공간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혈흔과 각종 오염물질, 심한 악취가 남아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전문 장비와 약품을 활용해 오염을 제공하고 공간 내부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또 상황에 따라 가구와 생활 폐기물을 정리하거나 특수 세척 작업이 함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고독사와 화재 현장 등 특수 청소 분야까지 업무 분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호복과 방역 장비를 착용한 뒤 현장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오염 정도에 따라 폐기물 처리와 소독, 냄새 제거 작업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균 감염 위험이 있는 공간은 전문 방역 절차에 따라 꼼꼼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미세한 흔적까지 제거하기 위한 특수 장비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범죄 현장 청소 전문가는 국내에도 실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종료된 이후 유가족이나 건물 관리자의 요청을 받아 현장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최근에는 1인 가구와 고령화로 인해 고독사 현장 정리 의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일부 업체들은 특수 소독과 유품 정리, 심리 상담 연계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감염 예방과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업체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범죄 현장 청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방역과 소독에 대한 기본 지식과 안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 오염물질 처리 과정에서 보호 장비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도 요구됩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냄새 제거와 특수 세척 장비를 다루는 기술이 요구되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현장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침착함과 정신적인 관리 능력이 중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범죄 현장 청소 전문가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관리와 감염 예방까지 함께 담당하고 있는데요. 특히 특수 청소가 필요한 공간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고독사와 특수 청소 의뢰가 증가하면서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장 관리와 방역을 담당하는 전문 직업으로 점차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끝난 뒤에도 누군가는 현장에 남아 마지막 정리를 이어갑니다. 그 중심에서 위험한 공간을 관리하고 위생과 안전을 지켜내고 있는 사람들. 오늘은 범죄 현장 청소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다른 현장에서 전문 장비를 착용한 채 묵묵히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모두가 떠난 자리에 홀로 남아 비극의 흔적을 지우고 다시 평온한 일상을 채워넣는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참혹한 현장을 마주하는 침착함 뒤에는 남겨진 이들의 아픔까지 닦아내고자 하는 따뜻한 사명감이 숨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회의 안전망이 되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다시 들여다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혹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좋은 의견이네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말인데 이상하게 결과는 안 좋은 경우가 많죠. 사실 직장에서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안에 맥락을 읽어야 하는 순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직장어, 비즈니스 화법 같은 말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오늘 잡토크에서는 직장에도 번역이 필요한 시대인가? 그리고 왜 직장에서는 직설적인 표현보다 완충어를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은 웃으면서 저에게 얘기를 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칭찬이 아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의견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사실상 수정 요청이었던 거죠. 또 시간 될 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것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정말 시간 될 때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최대한 빨리 해달라는 의미였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업무보다 이런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더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 때는 혹시 이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조금 더 보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답을 듣고 그래도 진짜 괜찮다는 건가 싶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의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뜻이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표현들이 괜히 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회사라는 곳은 결국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는 곳이잖아요. 만약 회의 시간에 그 의견 별론데요?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방향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특히 요즘은 세대도 다양하고 일하는 방식도 다양해졌잖아요. 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협업하다 보니 정답을 말하는 능력보다 관계를 해치지 않고 전달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요즘은 말의 내용보다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같은 지적을 하더라도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과 혹시 이렇게 진행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느낌이 다르잖아요. 결국 일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관계를 고려한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직장인들끼리 이런 표현을 어느 정도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아직 결정나지 않았구나. 또는 공유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당장은 아니구나. 이렇게 자동 번역이 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메신저 문화가 늘어나면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대면으로 이야기하면 표정이나 목소리 톤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메신저는 글자만 남잖아요. 예를 들어 확인했습니다. 이 한 문장도 정말 확인했다는 의미인지 기분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확인했습니다 하고 웃은 이모티콘을 쓰던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런 표현을 붙이면서 말의 온도를 조절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업무 내용보다 느낌표 하나, 이모티콘 하나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고요. 네, 저는 요즘 이런 능력도 업무 역량 중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전문 지식이나 실무 능력을 먼저 떠올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말하는지, 또 어떻게 전달하는지, 어떻게 설득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같은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누군가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누군가는 묻혀버리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의 비중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너무 돌려 말하는 문화가 오히려 비효율적일 때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거의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는데요. 배려와 돌려 말하기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건 좋지만 핵심까지 흐려진다면 업무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완곡하게 말하더라도 전달해야 할 내용은 분명하게 전달하는 거 아닐까요?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핵심은 있어야 오해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결국 좋은 커뮤니케이션은 말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설적인 표현과 배려 있는 표현,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어쩌면 직장인의 언어도 숨기기 위한 언어가 아니라 함께 일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직장에도 정말 번역기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번역의 목적은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생겨난 언어일지도 모르겠네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말하는 사람. 어쩌면 미래의 직장인에게 필요한 역량도 전문성만이 아니라 소통의 기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잡토크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하게 일하는 사람의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배지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인물을 조명해보는 자빈 스토리 시간입니다. IT 시대가 다가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딱 12년 전이었던 2014년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다소 둔화되는 흐름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직 내부의 소통 장벽이 높아지고 대중의 기대감도 예전 같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이 중대한 전환점에 등장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시가총액 세계 최정상 자리로 올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티아 나델라인데요. 사티아 나델라는 2014년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던 인물이었습니다. 2014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부서 간의 벽이 높고 또 도전보다는 안전을 지향하는 다소 경직된 분위기가 사로잡고 있었는데요. 그때 사티아 나델라는 변화가 필요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구원투수로 임명이 되면서 진정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나델라는 취임하자마자 단기 실적을 압박하는 대신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철학과 조직 문화부터 유연하게 다듬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내세웠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성장 마인드셋이었습니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재들은 자신의 완벽함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다소 망설이는 경향도 있었는데요. 그때 나델라는 이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는 아직 배울 것이 많다. 또 매일 함께 성장해 나아가자라는 배움과 경청을 즐기는 인재가 될 것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다소 정체되어 있던 조직이 신선하고 유연하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마쳤던 나델라의 혁신은 거침없는 비즈니스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윈도우 중심의 독점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을 한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소스를 사랑한다라고 공표하면서 경쟁사였던 구글과 애플에서도 이 자사의 핵심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라이벌과의 상생이자 IT 생태계에서 전격적인 개방을 보여준 건데요. 여기에 차세대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를 과감하게 내세우면서 전사적인 자원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 가치를 발빠르게 예측하면서 초창기 스타트업 단계였던 오픈 AI사에도 과감한 투자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선제적이고 상생적인 투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글로벌 빅테크 혁신의 중심이자 인공지능 경쟁의 최선두에 올려놓는 완벽한 신의 한 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델라는 저서였던 히트 리프레시에서 인터넷 브라우저가 정체되어 있듯이 우리의 삶과 비즈니스도 새로 고침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사회적 공감과 눈부신 혁신으로 리더십을 피워냈던 나델라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빈 스토리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기업을 다시 일으킨 건 기술 이전에 사람의 마음을 읽는 공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스스로의 마음을 새로 고침하며 나만의 성장 마인드셋을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혜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의 흐름을 통해 우리 일터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 시간입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조어가 있죠. 바로 본캐와 부캐입니다. 낮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지만 퇴근하고는 벨이 울리는 순간 유튜버 혹은 온라인 쇼핑몰 사장님으로 화려하게 변신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불과 10여 년만 해도 한 직장에 뼈를 묻는 평생 직장이 최고의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의 흐름에서 우리 사회는 여러 개의 직업을 동시에 갖는 이른바 엔잡러가 대세가 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의 명함에 자신을 가두지 않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했는지 그 이면에 숨은 경제적 배경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황금 같은 휴식 시간까지 반납하면서 또 다른 일을 찾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냉정한 경제적 흐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 때문입니다. 에너지 가격부터 식료품비까지 물가는 무섭게 치솟는데 월급 인상폭은 늘 제자리처럼 느껴집니다. 단순히 아껴 쓰는 것만으로는 노후 준비는커녕 현재 생활 유지조차 벅차다는 것이 바로 위기감이 확산된 원인입니다. 결국 직장인들은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고 자산을 불리기 위해 스스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는 각자 도생의 구조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제 엔잡은 선택이 아닌 경제적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이 됐습니다. 두 번째 배경은 기술적 발전이 가져온 플랫폼 경제의 성장입니다. 과거에 부업을 하려면 목돈을 들여 가게를 차리거나 혹은 발품을 팔아 전단지를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만 있으면 내가 가진 기술을 팔고 물건을 올리고 노동력을 즉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이른바 부업을 시작하는 데에 드는 진입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 구조가 개인 중심의 서비스 매칭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누구나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습니다. 이러한 인프라의 변화가 평범한 직장인들을 잠재적인 창업가이자 전문직 종사자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거대한 기업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의 재능과 시간이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이른바 세포마켓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토대 위에서 우리의 일터는 사무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전 세계와 연결된 디지털 영토로 무한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우리의 일터의 근본적인 모습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이제 기업들도 직원의 겸업을 무조건 맡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얻은 창의적인 경험이 본업에 긍정적인 영감을 주길 바라며 응원하는 분위기입니다. 노동의 중심축이 조직에서 개인으로 완전히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쉴 틈 없는 일상이 피로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엔잡러들의 열정은 정체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또 다른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일터는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생계를 위한 곳인가요? 아니면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곳인가요? 변화하는 경제 흐름 속에서 여러분만의 새로운 명함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고물가라는 팍팍한 현실 속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자 나만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직장인들의 뜨거운 열정이 돋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로 본 일터 잡이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다인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여러분 혹시 조용한 휴가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아주 뜨거운 주제인데요. 재택근무를 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휴가지에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회사에는 비밀로 한 채 말이죠. 업무 메신저는 온라인으로 켜두고요.
실제로는 개인 볼일을 보거나 여행을 즐기는 현상입니다. 네, 저도 그 말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제 이른바 마우스 흔들기라고도 하잖아요. 화면이 꺼지지 않게 마우스를 주기적으로 움직여주는 프로그램까지 유행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거 기업이나 경영진 입장에서는 명백한 태업이나 업무 태반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아예 폐지하고 다시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일부 얌체 직장인들만의 문제일까요? 데이터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관련 데이터를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장인들이 일하기 싫어한다고 치부하기엔 아주 뼈아픈 이면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한 설문조사 기관이 직장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 놀랍게도 응답자의 약 40%가 조용한 휴가를 다녀온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10명 중 4명꼴이니 생각보다 정말 많은 수치죠. 40%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래 휴가를 즐기고 있는지 몰랐는데요. 이 정도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조직 문화 현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정당하게 휴가를 쓰지 않고 몰래 가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이유는 묻는 데이터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왜 공식 휴가 대신 조용한 휴가를 선택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무려 78%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연차를 쓰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회사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법적으로 쉴 권리가 주어져 있어도 상사나 팀원들의 눈치 때문에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이 경직된 조직 문화가 여전히 짙게 깔려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인데요. 휴가를 간다고 하면 요즘 안 바쁜가 봐 하고 묻거나 쉬는 날에도 계속 업무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결국 직장인들 입장에선 차라리 일하는 척을 하면서 쉬는 게 마음이 편하다는 아주 씁쓸한 선택을 한 거네요. 그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급여를 주는데 정작 업무 집중도는 떨어지니까요. 결국 이건 회사와 직원 간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니 감시하게 되고 그리고 직원은 그걸 교묘하게 피하게 되는 악순환인 셈이죠.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결국 조용한 휴가 현상은 단순히 재택근무 제도의 부작용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자리를 지키는가로 직원을 평가하는 낡은 노동 관행이 만들어낸 총극일지도 모르는데요. 이제는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보다 명확한 성과를 중심으로 노동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지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서로 눈치를 보며 숨바꼭질하는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건강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쉴 수 있는 진짜 유연 근무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다인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신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은 예지 아나운서가 준비한 주제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은 평생 직장이라는 말 요즘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과거에는 한 번 입사하면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였다면 지금은 같은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변화는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라 세대별로 완전히 다른 고용의 기준이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님 세대에는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게 안정이었다면 요즘 세대는 오히려 너무 오래 있으면 불안하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또한 특히 청년층은 언제든 옮길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걸 데이터로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청년층의 평균 근속 기간은 약 2에서 3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중장년층은 10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표가 고용 형태인데요. 청년층의 경우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비율이 중장년층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시작부터 안정성의 조건 자체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출발선부터 다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선택도 달라질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청년층은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은 더 이상 위험이 아니라 커리어 전략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20대 직장인의 60% 이상이 더 나은 조건이 있다면 언제든 이직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첫 직장에서 3년을 넘기지 않는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한 직장에서 오래 버티는 게 아니라 계속 이동하면서 커리어를 쌓는 방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반면 중장년층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취합니다. 이미 축적된 경력과 조직 내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직보다는 안정 유지가 더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올라갈수록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드는 비용과 리스크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전략이 되는 겁니다. 같은 노동시장 안에서도 완전히 다른 게임이 펼쳐지고 있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처럼 세대별로 다른 전략이 공존하면서 조직 내부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층은 빠른 성장과 보상을 기대하고 중장년층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조직 안에서도 기대치가 다르게 형성됩니다. 이로 인해 승진 속도, 보상 체계, 업무 방식 등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회사 안에서도 이 세대 간 생각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업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층에게는 빠른 성장 기회와 성과 중심 보상을 제공하고 중장년층에게는 전문성 유지와 안정적인 커리어 경로를 보장하는 이중 구조의 인사 시스템을 설계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기준으로 모두를 관리하던 시대에서 세대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조직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전체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잦은 이직은 기업 입장에서 인재 유출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고 반대로 중장년층의 장기 근속은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노동시장은 점점 더 복합적인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지금의 노동시장은 하나의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대별 이중 구조를 넘어 각자의 전략이 공존하는 다층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같은 질문에도 세대마다 전혀 다른 답이 나오는 세대입니다. 안정을 선택하는 전략과 성장을 선택하는 전략이 동시에 존재하는 가운데 그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앞으로 노동시장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느 한쪽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기준을 이해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 사라진 시대, 이제는 한 가지 정답이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선택이 정답이 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된 거 아닐까요? 평생 직장이 사라진 시대, 안정을 지키려는 선택과 성장을 위해 이동하는 도전 모두 변화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자의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기준과 출발선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커리어 전략을 존중하는 건강한 일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장동휘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오늘은 중고거래를 넘어 지역생활 플랫폼으로 성장한 기업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쓰는 물건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버리기도 하고 이를 나눔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소비 문화를 바꾸며 지역 기반 플랫폼으로 성장한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당근마켓입니다. 당근마켓은 2015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지역 생활 플랫폼 기업입니다. 특히 중고거래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하며 국내 대표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당신 근처의 마켓이라는 뜻처럼 가까운 이웃 간의 거래를 연결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당근마켓은 중고거래를 넘어 동네 생활, 구인구직, 광고 서비스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의 가장 큰 강점은 지역 기반 신뢰성입니다.
이용자가 실제 거주 지역을 인증해야지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가까운 이웃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사기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거래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굴을 마주보고 거래하는 방식이 많아지면서 이웃 간 신뢰와 친근감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강점은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입니다. 당근마켓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기능을 넘어 무료 나눔과 동네 질문, 모임, 생활정보 공유 등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동네 생활 서비스는 지역 주민 간 자연스러운 교류를 이끌어내며 지역 기반 플랫폼으로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이용자들의 앱 체류 시간을 늘리며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당근마켓의 강점은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려는 실속 소비와 친환경 소비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당근마켓은 이런 흐름 속에서 중고거래를 일상적인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특히 SNS와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중고거래 경험을 공유하는 이용자들도 늘어나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광고 서비스도 확대하며 플랫폼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 당근마켓은 해외 시장 진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일본,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현지 서비스를 운영하며 지역 기반 플랫폼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는데요. 또 AI 기술을 활용해 중고 물품 추천과 거래 안전 기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기 예방 시스템과 비매너 이용자 관리 기능도 강화하며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당근마켓 역시 변화하는 디지털 소비 흐름에 맞춰 플랫폼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역 중고거래 서비스로 시작한 당근마켓은 이제 국내 생활 플랫폼 가운데 하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비 문화 역시 이제는 단순히 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필요한 물건을 공유하고 순환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당근마켓이 지역 사회의 소비 문화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의 발걸음을 가장 특별한 곳으로 이끌어드릴 어디 갈까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돌아가는 도심 속에서 문득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을 느끼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빌딩 숲의 화려한 네온 사인 대신 은은한 달빛과 청사초롱 불빛에 의지해 걷는 밤 산책. 상상만 해도 낭만적인데요. 그래서 오늘 어디 갈까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숨겨진 밤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무려 2010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17년째 굳건한 인기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궁궐 활용 콘텐츠, 바로 창덕궁 달빛 기행입니다. 화면 속 풍경 정말 아름답죠? 창덕궁은 낮에 가도 아름답지만 진짜 매력은 해가 지고 난 뒤 시작됩니다. 창덕궁 달빛 기행은 이름 그대로 오직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감상할 수 있는 독보적인 야경을 선사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궁궐안, 스토리가 담뿍 담긴 전각들과 그에 걸맞게 정성스럽게 가꿔진 조경이 달빛과 어우러지면 마치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난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하죠. 평소에는 굳게 닫혀있던 밤의 궁궐이 우리에게만 살짝 그 비밀스러운 얼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코스로 밤의 궁궐을 거닐게 될까요? 우리의 발걸음은 창덕궁의 정문인 금호문에서 시작됩니다. 이어서 진선문과 웅장한 인정전을 지나 왕과 왕비의 생활 공간이었던 희정당과 낙선제의 고풍스러운 자태를 감상하게 되는데요. 상량정을 지나면 드디어 이 투어의 하이라이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평소에는 정말 쉽게 발을 들일 수 없는 후원 권역입니다. 왕들의 비밀 정원이었던 부용지와 애련정, 연경당을 거쳐 짙은 녹음이 우거진 후원 숲길을 걷는 코스인데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눈앞에 펼쳐지는 고즈넉한 풍경은 일상의 풍경을 싹 씻어내기에 충분합니다.
그저 밤길을 걷기만 하는 거라면 17년 동안 이렇게 사랑받진 못했겠죠? 달빛 기행의 묘미는 바로 전문 해설사의 깊이 있는 해설에 있습니다. 전각마다 얽힌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와 숨겨진 사연들을 듣다 보면 그냥 지나쳤던 돌담 하나, 기와 한 장도 예상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투어의 방점을 찍는 것이 바로 전통 예술 공연입니다. 달빛이 부서지는 연못을 배경으로 청아하게 울려 퍼지는 대금 소리나 가야금 선율을 감상해 보세요. 눈과 귀, 그리고 마음까지 완벽하게 호강하는 진정한 오감 만족의 시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갔는데 인증샷이 빠질 수 없죠.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분을 위해 꿀팁 나갑니다. 창덕궁의 밤은 화려한 조명보다는 은은한 분위기가 생명입니다.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 등을 찍으실 때에는 시각적인 웅장함뿐만 아니라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후원 숲길을 걸을 때 흙을 밟는 소리, 연못의 물소리, 그리고 풀벌레 소리를 ASMR처럼 담아내는 겁니다. 첫 3초의 시선을 잡을 수 있도록 청사초록 물빛이 서서히 다가오는 앵글을 활용한다면 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훔치는 완벽한 컨텐츠를 완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매년 예매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인기가 뜨거운 창덕궁 달빛 기행, 화면으로 핵심 정보 전달해 드립니다. 조선의 왕들이 거닐었던 그 길을 달빛이 길 잡아 삼아 걸어보는 곳, 상상만으로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신가요? 이번 주말에는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 대신 넓고 깊은 궁궐의 밤하늘을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배지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요즘 지원 없이 운영되는 가게 한 번쯤 이용해 보셨나요? 이 아이스크림 할인점부터 카페, 편의점, 사진관까지 이제는 주문도 계산도 직접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직원 없이 운영되는데 정말 괜찮은 걸까? 오늘 알쓸정에서는 무인 매장은 왜 늘어나고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매장이 빠르게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건비 때문인데요. 최근 최저임금과 운영비용까지 오르면서 24시간 직원을 두고 있는 게 다소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할 테입니다. 여기에 키오스크와 CCTV, 또 간편결제 시스템까지 발달하면서 이제는 사람 없이도 기본적인 매장 운영이 가능해진 건데요. 특히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도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점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장점으로 다가오기도 할 겁니다. 소비 방식이 달라졌다라는 것도 또 다른 이유인데요. 요즘 소비자들은 직원과 대면하지 않고 빠르고 편하게 주문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비대면 소비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면서 무인 매장은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나 무인 카페처럼 짧은 시간 안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장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절도 같은 보안 문제, 또 기계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불편, 그리고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한 우려까지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도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실제로 일부 매장들은 도난 피해로 인해서 다시 유인 운영 매장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은 점점 사람의 일을 대신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연결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인 매장의 확산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우리의 소비 방식과 또 일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다라는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쓸정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잡학사전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터의 현장에서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낸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대하게만 보였던 산업과 고용시장의 변화도 결국 흐름을 읽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잡학사전이 전해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고용 경쟁력을 키우고 내일의 출근길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만드는 확실한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일터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